자,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간호미생물학이에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미생물 전반적인 걸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제 간호학과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병원성 미생물들이에요. 얘네들을 좀 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양리학하고 연결해서는 그 항생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생물의 어떤 그런 특징을 좀 잘 알아야지 어떤 항생제가 잘 됐는지 이런 거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다음에 감염병과 관련된 그 법률 뭐 이쪽에 보시면 그 법정 감염병 구별하는 거 그것도 암기해야 되는 파트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걸 뭐 노래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기억을 하든지 미생물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뭐 전공 과목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해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이제 뭐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간호 미생물학 책을 제일 처음에 펴보면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 제일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배울 뭐 세균,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병원성, 뭐 비병원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 앞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그 기본적인 용어들이거든요. 뭐 용어 정리하는 그런 건데 워낙에 이름들도 어렵고 해가지고 단순 암기 부분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죠. 저도 처음 배울 때는 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 간호학과에서 미생물학 시험을 보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좀 보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호학과에서 치는 그 시험 문제를 조금 구해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면서 용어를 좀 익히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 책을 보시면 좀 아무래도 이해가 좀 쉽고 좀 친숙해져서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미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바이러스는 DNA와 RNA로 구성된 핵을 가지고 있다. 뭔 소리요? 진균은 또 뭐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진핵생물은 또 뭐야? 자, 세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원핵생물이다. 그렇지, 세균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원핵생물은 또 뭐야? 자, 4번, 바이로이드는 또 뭐야? 바이러스보다 작고 광우병과 연관이 있는 병원체이다. 글쎄요, 광우병은 들어본 것 같은데 광우병이 바이로이드 때문에 생기나? 5번 리케차 세균과 유사하지만 더 작으며 대개 정상무리균에 분류된다. 정상무리균은 보통 우리 장내세균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장내세균에서 리케차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5번 정도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찍어도 와우,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자, 천천히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교과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미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요게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바이러스는 DNA와 RNA로 구성된 핵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요.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속았지. 문제 이렇게 내요. 골 때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와가 틀린 거예요. 와가. 문제 참 치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진균. 진균은요, 곰팡이. 곰팡이를 진균이라고 해요. 그다음 버섯 있죠. 곰팡이하고 버섯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빵 만들 때 부풀리는 거, 이스트 들어보셨죠? 효모. 맥주 만들 때 쓰는 거, 효모. 이게 전부 다 진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진핵생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다음에 원핵생물. 자, 우리가 생물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생물을 구별하는 게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로 나누거든요. 요 두 개는 뒤쪽에 제가 따로 요약을 해서 구별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일 앞쪽 파트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핵생물, 원핵생물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이러스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바이러스처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되게 유사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이로이드는 감자, 감자의 질병을 일으키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식물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바이러스보다 작고 여기는 맞아요. 자, 광우병하고 연관 있는 병원체. 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거는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 DNA, RNA 구성하는 뭐 그쪽에 관련된 아주 조그만한 애인데 얘가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게 돌연변이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정상적인 프리온이 아니고 원래하고 다른 변형된 돌연변이가 된 프리온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얘가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DNA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변형된 프리온이 일으키는 병이 법정 감염병 공부하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는 게 있죠. 무슨 이름이 이래요? 이거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아마도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질병인 것 같아요. 저도 추정입니다. 바로 이 크로치펠트 야콥병에 걸린 거를 이제 광우병이라고 해요. 이게 그 소위 뇌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는데, 그래서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광우병이고요. 이 변형된 프리온이 또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이 광우병 걸린 고기를 먹게 되면 이 사람의 몸에도 이 변형된 프리온이 자리 잡고 번성을 해버리면 똑같이 광우병 증상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간 광우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리케차인데요. 리케차는 세균과 비슷하다. 요건 맞아요. 세균보다 더 작아요. 정상 무리균은 아닙니다. 장내 세균 중에는 리케차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리케차는 세균에 기생하는 세균이에요. 굉장히 작은 세균이죠.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미개한 미미한 생물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미생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 미생물을 분류할 때는 크기를 기준으로 대충 좀 감을 잡고 계시면 이게 바이러스 쪽인지 세균 쪽인지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그 단위의 크기가 이제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 걸로 되어 있죠. 물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큰 것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인 걸 봐서 이게 그 광학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세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현미경이 있죠.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더 작으니까. 그래서 세균이 더 크고 바이러스가 더 작다. 요 바이러스하고 세균 사이에 또 조그만한 사이즈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 중에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균 종류인데 거의 이제 세균보다 더 작은 거, 세균 안에 서식하는 세균, 기생하는 세균, 그게 바로 리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케차보다 작은 것도 있고 리케차보다 큰 놈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리케차보다 조금 더 작은 놈이 하나 있는데 얘도 세균의 종류에 속하는 건데요. 클라미디아라고 합니다. 클라미디아. 그래서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나눌 때 이렇게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미코플라즈마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클라미디아, 리케차, 세균은 크게 이제 세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잘못했네요. 미코플라즈마도
예, 세균, 예, 세균입니다. 죄송해요. 수정할게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요. 미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리케차 이 다 합쳐서 세균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거의 뭐 바이러스만큼 작은 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미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한 중간 정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그 좀 많이 질병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요도염, 그다음에 질염, 그다음에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코플라즈마. 자, 그다음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성병처럼 그 성접촉이라든지 그 분만할 때 그 신생아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요. 성병은 아니에요. 이제 좀 비슷한 방법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얘도 그 요도염, 그다음에 직장염, 생식기 주변에 뭐 이렇게 좀 잘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클라미디아증이고요. 눈에도 잘 생겨요. 예, 결막에도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그 생명 분류할 때 이 리케차에 속해요. 리케차의 작은 단위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케차 같은 경우에는 왜 진드기 같은데 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드기한테 물리면 생기는 그런 질환들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찌찌가무시병. 그래서 그 봄, 가을에 풀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 찌찌가무시병 걸린다고. 그 다음에 발진 티푸스. 요런 거 질환을 일으키는 게 이제 리케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정상 무리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4번은 예, 광우병하고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세균은 원핵생물에 들어가고 진균은 진핵생물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죠. 광합성하는 건 식물이잖아요. 그죠? 버섯이 이 나무의 진핵을 빨아먹고 산다고 예, 식물은 아니죠. 세균입니다. 세균, 진균, 세균.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처음 접하시는 분이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 구별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긴 거, 요거를 원핵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세포 모양처럼 좀 복잡하게 뭐가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요거를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핵생물. 일단 글자에서 볼게요. 이 진핵이라는 게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하면 예, DNA, RNA 이런 게 그 유전 정보 물질이 들어 있고요. 이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하나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핵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원핵 생물의 이 원자는요. 원시적이다. 굉장히 기초적이다. 그냥 제일 기본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DNA가 있긴 한데 이 DNA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핵을 가진 생물이다. 그래서 원핵 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핵 생물하고 원핵 생물을 구별하는 첫 번째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냥 DNA가 그냥 딸랑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짜리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복잡한 고등한 생물들은 이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특징이 요 핵이 들어있죠. 요 핵 안에 DNA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죠. DNA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막으로 쌓여져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원핵생물, 있으면 진핵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염색체의 숫자인데요. 원핵생물은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 길게 꼬불꼬불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구겨져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진핵생물은 여러 개, 그러니까 최소 한 개 이상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분열, 무사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핵생물이 유사분열을 하고요. 원핵생물은 무사분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있다 없다잖아요. 유무니까 그 다음에 사자가 실사자거든요. 이 무사분열은 이분법이라고도 해요. 이분법. 그 세포 안에 그 DNA가 하나만 있잖아요.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데 얘가 그냥 반으로 뚝 잘라져요.
뚝 잘라져 가지고 DNA 정보를 반씩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요 세포 자체를 두 개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DNA 두 개 만들고 세포를 그냥 딱 두 등분 해가지고 이등분 해가지고 세포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두 개를 쫙 쪼개가지고 만드는 걸 이분법이라고 하고 무사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제일 첫 번째 단계거든요.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여러 개 들어 있어요. 근데 요 염색체를 먼저 복제를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요. 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하나짜리였는데 얘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DNA를 두 배로 만드는 거죠. 두 배를 만들고 나서 여기 끝에 세포 끝에서 보면 이게 그 실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붙어요. 양쪽으로 하나씩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방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방사추, 방추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해서 길게 만들어서 여기 와서 딱 붙어가지고 요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요 길이가 쭉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쭉 짧아져요. 그러면 뭐 두 개 붙어 있던 게 딱 쪼개지면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질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는 거. 이렇게 염색체를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씩 찢어 가지고 하나씩 나누는 거. 요거를 이제 유사분열. 이게 방추사라고 하는 요런 단백질 줄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와서 잡아 당기는 거. 요게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유사분열, 무사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DNA 정보를 읽어가지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작은 그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둘 다 있습니다. 요 DNA가 있으면 DNA를 읽어서 얘가 필요한 단백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하나 딱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DNA라고 하는 게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 정보가 들어있는 게 DNA죠. 요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죠? 뭐 둘 다 리보솜이 있긴 한데 사이즈가 조금 틀리죠, 그죠? 여기 조금 작고 여기 조금 더 크죠, 그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고요. 말씀드렸죠? DNA가 원형이다. 길다란 실 같은 게 이렇게 똘똘똘 말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닥의 원형 DNA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선형,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형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달라요. 여기 보시면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을 하는 작은 세포들이 안에 또 있어요. 이렇게 세포 하나 안에 작은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 얘네들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이 주변 환경하고 다른 환경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구성물들은 그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이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작은 세포가 있다,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서 우리 생명체는 이 ATP를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ATP를 만들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이 세포 하나 자체는 이 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기를 돌려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든요.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고 이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얘 말고는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소기관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죠. 그래서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 세포막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세포막은 공통적으로 있죠. 근데 얘는 이 세포막 바깥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딱딱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세포 안과 밖으로 어떤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물질 이동을 해봤자 여기서 쓸 작은 세포 소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세포벽만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물질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바깥의 껍데기는 필요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세포막이 존재하는 거죠.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죠.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지가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이죠. 그만큼 세포 안에서 뭔가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뭐 자세히 더 배우겠습니다만 이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의 이름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포벽을 만드는 게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펩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 단백질 결합하는 형태를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죠. 글리칸이라고 하는 거, 글리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예, 그래서 단백질 성분하고 포도당 성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단단한 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그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 기생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사람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뭐 혈액이라든지 체액에 나트륨 성분이 있게 되니까 삼투압이 생기겠죠. 이게 딱딱한 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수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물이 이 나트륨 있는 쪽으로 쭉 빠져버리겠죠. 이 세포 안에서 물이 쭉 빠져버리면 이 세포는 죽어요. 예, 그래서 내외로 출입할 수 없는 딱딱한 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 뭐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 들으시고요. 이런 개념 정도 가지고 계시면 자, 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웠나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 보도록